2023년 5월 28일 새벽 항구 도시 부산의 아침은 을의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갈매기 소리로 시작되지만 그날만큼은 달랐다. 황금빛 햇살과 푸른 바다 대신 차갑고 축축한 회색 안개가 도시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특히 부산항 인근 오래된 어촌 마을의 정취가 남은 만석동의 한 좁은 골목은 유난히 기이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흔한 생선 비린내도 짠내도 아니었다. 코를 지르는 시큼함과 역한 비릿함이 뒤섞인 마치 무언가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냄새. 바로 죽음의 냄새였다. 골목 가장 끝 낡은 단층 주택에 홀로 사는 박만철 노인 68세은 그 불길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사람이었다. 아내와 사별하고 수십 년째 혼자 살아온 그는 지독한 불면증으로 매일 밤을 든 눈으로 지새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하지만 지난 사흘 밤은 단순한 불면을 넘어선 끔찍한 고문이었다. 닫힌 창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희미한 잠마저 앗아가는 그 지독한 악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쥐가 하수구에 빠져 죽었으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취는 점점 강렬해졌고 이제는 오래전 사용을 멈추고 시멘트로 덮어두었던 자신의 집 뒤뜰 정화조에서부터 피어오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박노인의 떨리는 손이 다급하게 112번을 눌렀다. 채 30분도 되지 않아 고요하던 골목은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노란색 폴리스라인이 현장 주변을 완벽히 통제했고 부산경찰청 강력계의 이강현 경감 45세의 이 이끄는 수사팀이 신속하게 도착했다. 깊은 눈매와 늘 고뇌에 찬 표정을 지닌 이 경감은 수많은 강력 사건을 다뤄온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만석동의 좁은 골목에 발을 들여놓고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뒤섞인 짙은 시취를 들이마시는 순간 그는 이 사건이 결코 평범하지 않음을 직감했다. 경찰차의 노란 헤드라이트 불빛 아래 흰색 방호복을 입은 과학수사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육중한 시멘트 정화조 뚜껑이 지렛대로 들어 올려지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유독한 가스와 악취에 가장 담대한 경찰관마저 얼굴을 찌푸리며 고개를 돌렸다. 팀장님, 안에 큰 물체가 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같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긴장감을 감추지 못한 목소리로 보고했다. 이경감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손짓을 보냈다. 굵은 밧줄이 캐리어에 단단히 묶이고 건장한 두 남자가 힘껏 끌어올리자 검붉은색의 낡은 캐리어가 시커먼 오물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캐리어는 비정상적으로 무거웠다. 번호 자물쇠는 이미 부서져 있었고 닫힌 틈새로 끈적한 암적색 액체가 흘러나와 축축한 시멘트 바닥 위로 흉측한 흔적을 남겼다. 이제 시취는 방어할 수 없는 공격처럼 정면으로 후각을 파고들었다. 누구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는 모두가 알고 있었다. 저 안에는 옷가지나 재물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무참히 빼앗긴 하나의 생명이라는 것을. 모두가 숨을 죽인 섬뜩한 침묵 속에서 장갑을 낀 과학수사팀 요원이 조심스럽게 남은 잠금 장치를 풀었다. 캐리어 뚜껑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 순간 현장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들리는 것은 오직 간헐적으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와 억눌린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캐리어 안에는 온전한 시신이 없었다. 대신 조잡하게 묶인 검은색 비닐 봉지들이 가득 차 있었다. 총 8개의 봉지, 한 인간의 몸이 8조각으로 나뉘어 담겨 있었다. 세상에. 폴리스라인 너머에서 구경하던 한 주민이 공포에 질려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그 소리를 시작으로 벌집을 쑤신 듯한 수군거림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강현 경감은 표정에 변화가 없었지만 그의 두 눈은 얼음장처럼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감식팀에게 전체 현장을 촬영하고
각 봉투에 번호를 매기며 오물과 액체, 머리카락 한 울, 시로라기 하나까지 모든 증거물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 자외선 UV 라이트로 정화조 주변 전체를 샅샅이 훑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철저히 계획된 시신 유기이자 피해자를 향한 마지막 모욕이었다. 범인은 자신의 끔찍한 죄악을 감추기 위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장소를 택했다. 한 사람을 8조각으로 토막 내 캐리어에 담아 이웃집 정화조에 버리다니 범인의 잔혹성과 냉정함은 상상만으로도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곧이어 목격자가 나타났다. 골목 입구에 사는 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몸을 덜며 증언했다. 한 사흘 전 밤이었어요. 밤10시가 좀 넘어서 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 어떤 여자가 네, 분명 여자였어요. 몸집이 자그마한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검은 우비를 입고 있었죠. 저거랑 똑같이 생긴 검은색 캐리어를 낑낑거리면서 끌고 가더라고요. 워낙 늦은 밤이고 골목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이사하거나 어디 멀리서 왔나 보다 하고 물어보진 못했어요. 그녀의 증언은 즉시 조서에 기록되었다. 이경감은 즉시 인근 주택과 상점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아무리 작은 조각이라도 모든 퍼즐을 맞춰야만 했다. 수사본부에 보낸 긴급 보고서에서 이경감은 이렇게 결론 내렸다. 피해자는 다른 장소에서 살해된 후 시신이 훼손되어 이곳으로 옮겨져 유기됨. 범인은 극도로 잔인하며 피해자와 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높고 이 지역 지리에 매우 익숙함. 그리고 아마도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근처 어딘가에 숨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것임. 이제 가장 큰 질문이 공기 중에 떠다녔다. 피해자는 누구이며 이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악마는 과연 누구인가? 사흘 후 부산 전체가 충격에 휩싸여 있는 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식 결과가 도착했다. 첫 번째 답이 나왔다. 피해자는 최민준 38세,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며 바로 이만석동 골목 14호 박노인의 집에서 불과 몇 집 떨어진 곳에 거주하던 남성이었다. 이 소식은 작은 골목에 폭탄처럼 떨어졌다. 최민주는 아내 김소연 35세과 8살 난 어린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김소연은 빼어난 미모에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여성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그들 부부는 이상적인 가족의 표본처럼 보였다. 남편 민주는 성실하고 착했으며 아내와 딸을 끔찍이 아꼈고 아내 서연은 아름답고 상냥하며 사업 수완도 좋았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겉모습일 뿐이었다. 좀 더 가까이 지내던 몇몇 이웃들은 다른 이야기를 꺼냈다. 최근 몇 달간 14호 집에서는 부부의 격렬한 다툼 소리와 심지어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가 종종 들려왔다고 했다. 민준 씨가 워낙 순한 사람인데 최근에 술을 자주 마셨어요. 한 이웃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술만 마시면 서연 씨를 닥달하더군요. 돈 문제. 그리고 무슨 의심하는 이야기 같은 걸 얼핏 들었어요. 그러면 서연 씨는 보통 아무 말 안 하거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곤 했죠. 경찰 조사에서 최민주는 목격자가 캐리어를 끈 여자를 본 바로 그날 밤 5월 27일 밤부터 실종 상태였음이 확인되었다. 경찰이 묻자 아내 김서연은 이렇게 진술했다. 그날 밤 남편과 또다시 크게 다퉜고 화가 난 남편이 옷 몇 가지를 챙겨 집을 나가며 한동안 남쪽 지방에 내려가서 일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전에도 다툰 후에 남편이 집을 나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김서연의 진술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했지만 이광현 경감은 이 여자에게서 섬뜩할 정도의 침착함을 느꼈다. 남편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신이 끔찍하게 훼손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잠시 굳어지는가 싶더니 이내 오열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무언가로부터의 해방감처럼 보였다. 감식팀이 14호 부부의 집으로 투입되었다. 집은 의심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범죄의 정교함도 베테랑 수사관들의 예리한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자외선 특수 조명의 푸른 빛 아래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침실 바닥, 특히 침대 밑부분에는 아무리 깨끗이 닦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넓게 퍼진 혈흔이 선명하게 나타났다. 독한 세제로 청소한 욕실에서도 벽에 튄 미세한 혈흔과 타일 틈새에 긴 핏자국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다락방 창고에서 경찰은 비어있는 또 다른 검은색 캐리어를 발견했다. 그것은 시신이 담겨있던 캐리어와 상표, 크기가 완벽하게 일치했다. 모든 의심은 이제 아내 김서연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그녀 혼자서 가냘픈 여자가 건장한 남편을 제압하고 살해한 뒤 그토록 침착하게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할 수 있었을까? 가능성은 희박했다. 분명 공범이 있을 터였다. 수사는 김서연의 주변 관계로 확대되었고 한 남자의 이름이 빠르게 수사망에 포착되었다. 강태식 30세. 그는 잘생긴 외모의 배달기사로 민준과 서연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많은 사람들이 태식과 서연이 친구 이상의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증언했다. 한 목격자는 민준이 실종되던 날 밤, 강태식이 민준의 집 근처를 서성이는 것을 보았다고 확언했다. 24시간 만에 수사본부는 2명의 핵심 용의자를 특정했다. 첫째, 김서연. 피해자의 아내로 남편과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픈 명확한 동기가 있었다. 주요 범죄 현장은 그녀의 집이었고 태도 또한 매우 의심스러웠다. 둘째, 강태식. 김서연의 내연남으로 피해자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밤 현장 근처에 있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그는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휴대전화도 꺼져 있었다. 애정 문제로 인한 살인사건에 익숙한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아내가 내연남과 함께 자유를 얻기 위해 남편을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사건은 이제 종결을 향해 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강현 경감은 여전히 무언가 석연치 않음을 느꼈다. 사건이 너무 단순하고 너무 명확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대본 같았다. 그는 이 사건의 전체 그림에 아직 중요한 한 조각, 어둠 속에 숨어있는 결정적인 조각이 빠져있다는 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강태식에 대한 추적이 긴급하게 시작되었다. 검거 작전은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태식은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두 눈은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는 며칠간의 두려움 속 도피 생활에 완전히 기력이 소진된 짐승과 같았다. 취조실에서 형사들이 내미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특히 태식과 똑같은 인상착리의 남성이 서연을 도와 캐리어를 집 밖으로 끌어내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 여자가 서연이가 전부 계획한 겁니다. 태식이 자백했다. 그녀는 더 이상 최민준과 못 살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병적으로 의심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심지어 저와 자신을 둘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요. 그날 밤 그녀가 남편에게 잔뜩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이 잠들자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 다리를 붙잡고만 있었어요. 칼로 찌른 건 서연이었어요. 태식은 목매인 소리로 말을 이었다. 민준이 죽자 서연이 무서울 정도로 침착하게 시신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벽장에서 날카롭게 잘 가는 큰 식칼 세트를 꺼내와 바로 그 집 욕실에서 끔찍한 일을 시작했다. 태식은 너무나 두려워서 서연이 시키는 대로 뒷정리를 돕고 봉지를 싸고
캐리어를 내다 버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 노인네 집 정화조에 버리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했어요. 그 노인은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혼자 사니까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태식은 서연의 말을 그대로 옮겼다. 태식의 자백은 수사본부가 예측했던 시나리오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동기, 범인, 공범, 범행 수법, 모든 것이 명확했다.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다. 김서연은 태식의 자백 직후 긴급 체포되었고 그의 진술 앞에서 더 이상 부인하지 않고 침묵하며 눈물만 흘렸다. 사건은 불륜과 욕망이 빚어낸 가정 비극으로 잠정 결론 났고 수사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흉악범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강현 경감은 여전히 사건 파일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는 부검 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작지만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도는 한 가지 디테일이 있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흉부와 복부에 총 11차례의 자창을 입음. 사망 후 시신은 8조각으로 절단됨. 뼈에 남은 절단면은 매우 깔끔하고 단호하며 이는 범행 도구가 매우 날카로운 큰 칼임을 시사함. 또한 시신을 절단한 자는 상당한 기술과 힘을 가졌으며 마치 도축이나 해체 작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의 솜씨와 같음. 도축이나 해체에 경험이 있는 사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김서연이 그런 냉정함과 기술을 가질 수 있을까?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자백한 배달기사 강태식이 그렇게 전문적인 절단을 해낼 수 있었을까? 이경감은 태식의 자백이 논리적이긴 하지만 마치 누군가 써준 대본을 외워서 웃는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모든 죄를 서연에게 떠넘기고 자신을 사랑과 공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들어간 수동적인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나 완벽했다. 그리고 이 경감의 직업에서 너무 완벽한 것은 대개 가장 정교한 거짓을 품고 있기 마련이었다. 노련한 수사관의 직감이 그에게 속삭였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진짜 악마는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강현 경감은 사건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뒤집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영과 태식에게서 잠시 눈을 떼었다. 대신 그는 사건의 주변부, 관련 없어 보이는 인물들에게 주목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한 이름에 멈췄다. 박만철, 최초 신고자, 아내와 사별하고 외롭게 사는 온화한 노인, 목격자이자 자신의 집 마당이 졸지의 시신 유기 장소가 되어버린 간접적인 피해자. 그를 의심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너무나 무관하다는 점이 이 경감의 생각 속에서는 오히려 비정상적인 지점이 되었다. 범인은 왜 하필 박노인의 집 정화조를 선택했을까? 노인이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의심받지 않을 것이라는 태식의 설명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교묘한 변명일 수도 있었다. 그는 사건 당일에 대해 몇 가지 더 물어볼 것이 있다는 핑계로 박노인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 노인의 낡은 단층 집은 여전히 초라하고 소박했다. 박노인은 지치고 고단한 표정으로 이 경감을 맞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악취에 시달렸던 일과 자기 집 정화조 밑에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을 때의 공포에 대해 다시 한번 이야기했다. 이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는 척했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집 안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다. 모든 것이 낡고 먼지 쌓여 있었지만 단 한 곳만은 예외였다. 부엌의 타일 바닥. 그곳은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몇몇 타일은 주변 타일보다 유난히 색이 밝았는데 마치 최근에 강력한 화학약품으로 박박 문질러 닦은 것 같았다. 부엌 한쪽 벽에는 칼과 도마 세트가 걸려 있었다. 그중 가장 큰 식칼, 보통 가정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낡아 있어야 할 그 칼이 마치 새로 간 것처럼 번쩍이고 있었다. 이경감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그는 박노인에게 화장실을 써도 되겠냐고 물었다. 화장실로 가는 길에 그는 집 뒤편에 작은 창고를 곁눈질했다. 낡은 물건 더미 뒤에 정화조 밑에 오물과 똑같은 검은 진흙이 묻어있는 고무장화 한 켤레가 숨겨져 있었다. 박노인의 집을 나선 이 경감은 즉시 수사팀에게 박만철 노인의 신상에 대해 심층적인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자신이 끔찍한 진실의 문턱에 거의 다다랐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돌아온 조사 결과는 수사본부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박노인의 본명은 박만철. 그의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항목에는 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박서연. 그는 서연이 아주 어렸을 때 다른 여자를 따라 모녀를 버리고 떠났었다. 이후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새 아내마저 죽자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숨어 살았던 것이다. 몇 년 전 바로 김서연이 그를 찾아와 아빠라며 불렀다. 완전히 다른 그림, 훨씬 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치정살인 사건이 아니었다. 아버지와 딸이 세세한 부분까지 계획한 치밀한 음모였다. 이경감은 즉시 김서영과 강태식을 각각 분리하여 재소환 신문하도록 지시했다. 동시에 다른 수사팀이 박노인의 집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방문이 아니라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서였다. 부엌 바닥, 의심스러웠던 타일들을 드러내자 그 밑에서 산화되어 검게 변한 혈흔이 발견되었다.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샘플은 피해자 최민준의 혈액과 일치한다는 결과를 보내왔다. 이 모든 증거 앞에서 박만철 노인은 더 이상 가련하고 초라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한 자의 붕괴가 아니었다. 막다른 길에 몰린 야수의 붕괴였다. 그는 취조실에서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다. 그는 모두가 아연실색할 진실을 토해냈다. 그렇다. 서연은 그의 딸이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난 후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삶에 대해 병적으로 의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 대해 끝없이 하소연했다. 그녀는 언젠가 남편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고 울며 애원했다. 그녀는 박노인이 가진 유일한 약점, 자식을 버렸다는 한 아버지의 죄책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아빠, 이번 한 번만 아빠가 나 좀 도와줘. 저 짐승 같은 놈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면 그때부터 우리 아빠 내가 평생 모시고 살게. 박노인은 흐느꼈다. 그리고 그는 동의했다. 과거의 잘못을 속죄하고 싶었던 한 아버지는 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던 것이다. 내연남 강태식은 사실 그들 부녀가 벌인 잔혹한 체스게임의 폰폰에 불과했다. 서연은 의도적으로 태식과 어울리면 안편 민준에게 그 관계를 들켰다. 그것은 사건이 터졌을 때 모든 의심이 이 부적절한 삼각관계로 쏠리게 하기 위한 명백한 살인 동기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범행 당일 밤 그 자리에는 서영과 태식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 박만철도 함께 있었다. 과거 정육점을 운영하며 익힌 손기술과 남성의 완력을 가진 박노인이 딸과 함께 민준을 제압하고 살해했던 것이다. 태식은 민준이 이미 죽은 후에야 현장으로 불려온 꼭두각시였다. 그는 이미 벌어진 상황에 놓여 서영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협박당하며 시신유기에 가담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전문적인 솜씨로 시신을 훼손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아버지 박만철이었다. 그는 그 끔찍한 일을 바로 자신의 집 부엌에서 깨끗하게 닦아놓은 바로 그 타일 위에서 저질렀다. 그들의 계획은 거의 완벽했다. 치정살인 사건을 조작하고 강태식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박노인은 가련한 목격자 역할을, 김서연은 슬픔에 잠긴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만약 이강현 경감이 시신 훼손 기술에 대해 아주 작은 의심을 품지 않았더라면 이 끔찍한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다. 그녀는 강태식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아버지의 회한마저 자신의 범죄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것이다. 2024년 5월 15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여론을 경악시킨 이 사건의 1심 재판이 열렸다. 법정 안 3명의 피고인은 나란히 서 있었지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속해 있었다. 주범 김서연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도 연약한 척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죄 많은 아버지 박만철은 10년은 좋게 늙어버린 모습이었다. 그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고 주름진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는 달을 한 번, 그리고 결코 오지 않을 용서를 구하듯 법정 천장을 한 번 번갈아 쳐다보았다. 사랑에 눈이 멀었던 청년 강태식은 당바당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장밋빛 사랑에 대한 그의 꿈은 피로 얼룩진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김서연에게 법정 최고형인 자형을 선고했다. 적극적인 실행 공범 역할을 한 아버지 박만철에게는 무기징역을, 범행에 끌려 들어가고 협박받은 정황 등 감경 사유를 고려하여 강태식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내려졌지만 사건의 섬뜩한 여운은 여전히 남아있다. 만석동 골목의 그 집은 이제 굳게 닫힌 채 한 가족이 맞은 비극에 침묵하는 증거물로 남았다. 민준과 서연의 8살 난 딸은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외할아버지는 감옥에 갔다. 그 아이의 미래는 이제 어디로 향하게 될까?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우리에게 쓰라린 교훈을 남겼다. 이것은 단순히 한 건의 살인사건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 본성의 복잡성에 대한 서늘한 경고다. 어둠은 멀리 있지 않았다. 그것은 정화조 안에도 여행용 캐리어 안에도 없었다. 진짜 어둠은 눈물과 거짓된 사랑의 말로 포장된 차갑고 독한 계산과 냉혹한 음모 속에 있었다. 당신이 가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라. 침묵하며 증오를 쌓기보다 소통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때로 한 가정과 끔찍한 사건 현장의 경계는 죽음과도 같은 단 하나의 침묵으로 갈라지기도 하니까.